그들의 방법을 훔쳤을 뿐인데 나도 억소리 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거인에게 억만장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스토리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크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완벽한 그 예시가 존재합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던 한 청년.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조단위 자산가가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그가 엄청난 부를 일궈낸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누군가의 스토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앤드류 윌킨슨.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멘토인 그를 이제 세상은 넥스트 워렌 버핏이라 부르고 빌 아크먼, 워렌 버핏, 그리고 찰리 먼거 등 수많은 세계적 투자자들과 함께 사업과 투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은 그의 스토리. 앤드류는 이렇게 자신의 성공을 말합니다. 거인을 존경하던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고 거인을 따라한 나는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번 영상에선 앤드류가 직접 써내려간 억만장자 지침서 나는 거인에게 억만장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속 그의 진실된 스토리와 쉽고 빠르게 돈 버는 방식 등 돈 주고도 듣기 힘든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앤드류의 어린 시절은 돈에 대해 강박증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Fake it till you make it.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을 속여라. 이런 옛말처럼 앤드류의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의 동네에 살면서 모든 문제들은 돈이라는 한 가지 종착점에 부딪혔죠. 앤드류는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뒷문으로 들어오시곤 했는데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보였다. 그 당시 나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 일이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은 알았다. 내 동급생 중에는 기업 변호사, 투자은행가, 부동산 개발업자 등 이 도시 1세대 부자들의 금수저 자손들이 많았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분명했다. 나는 동네의 부유한 아이들한테 내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부자인 척 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누구의 아버지들이 서로를 고소하고 있는지 알아냈고 그들의 말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웠다. 부유층의 이웃으로 살면서 이렇게 곳곳에 있는 다르다 하는 느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중심은 결국 돈이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하지 않았던가. 행복한 가족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우리의 이유는 이것이었다. 청구서, 신용카드, 부채. 다른 아버지들은 다 아는데 우리 아버지만 모르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즉 내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나도 자라서 아버지처럼 가난해진다는 것.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의미했다. 내 친구들의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던 걸까? 나는 이 비밀을 풀겠다고 다짐했다. 대책 없는 기어로 더 이상 오르막을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온 앤드류. 사실 그의 아버지의 책장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 다양한 경제, 투자, 자기개발 서적들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런 성공한 기업가들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장 이상하게 느낀 점은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책도 많이 읽고 그 개념도 이해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바로 옆에 떠있는 구명조끼를 놔두고 몸부림치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처럼 알면서 행동하지 않은 아버지를 본 앤드류. 그리고 그 결과로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며 과거는 그의 슈퍼파워이자 아킬레스건이 되었죠.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던 그의 삶. 다니던 대학교는 중퇴를 했으며 야망 외에 가진 게 없던 앤드류는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되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인쇄해서 시내 커피숍에 돌렸고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일을 즐겼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지루함은 다시 찾아왔죠. 나는 삶의 목적도 없었고 지치고 망가진 사람이었다. 실제 내 은행 잔고도 커리어도 텅 비어 있었다. 쏟아진 커피를 닦아내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화는 구글 성공 신화의 비밀이라는 한 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내게는 기술과 관련된 골드러시가 일어날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고 나도 그 일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난 기술 관련 책을 더 읽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계속 책을 읽고 바닥을 닦고 커피를 만들었지만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커피숍에 오는 두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항상 카페에 들어와 에스프레소 바에서 카푸치노와 무료 와이파이를 즐기면서 몇 시간이고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다. 난 그들의 화면을 훔쳐보고 하는 일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성공의 비밀을 기꺼이 공유해줬다. 그 내용을 알게 된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수증 뒤에 약어를 휘갈겨 적으며 메모했다.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의 바닥을 닦을 때 그들은 편하게 잠을 잤고 내가 열심히 만든 에스프레소로 10시에 여유로운 아침을 시작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들은 똑똑하게 일했다. 나는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런 깨달음을 느낀 앤드류, 그 이후 그는 더 집요하게 웹 디자인에 파고들었습니다. 밤새워 공부를 하며 자신이 독학파라는 걸 깨달았고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재밌는 분야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된 메타랩이라는 웹디자인 회사, 그는 세상을 바리스타나 고객이 아닌 사장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런 배움을 얻습니다. 나는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이 왜 나처럼 일하지 않는지 속으로 궁금했지만 나는 곧 그건 그들이 불확실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했다. 그들은 안정과 보장을 원했다. 내가 짊어지는 리스크는 큰 보상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내 보상은 더 커졌다. 어떤 이상한 우주의 기운이 있었는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수록 고객은 더욱 늘어나 수십 개의 포춘 100대 기업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나는 더 많은 물건들을 샀고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곧 인간의 마음은 본래 감사할 줄 모르며 이미 가진 것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른다. 나는 그 쳇바퀴에서 전속력으로 뛰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눈 깜짝할 사이의 성공. 하지만 그때는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세계는 대공황에 빠졌고 디지털 버블 속에 있던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파산을 마주한 앤드류를 가까스로 구해준 것은 취미로 주식을 하던 삼촌이 컴퓨터를 좋아하던 어린 앤드류에게 준 애플 주식, 그리고 동네의 클리닉에서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과거였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작은 일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프로젝트를 해나갔고 정말 감자로만 끼니를 때우며 겨우 일어났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교훈을 느낀 앤드류, 나아지는 시장 사정을 따라 유튜브를 디자인하고 애플과도 협업을 했으며 유니콘 기업 슬랙을 만드는 것에 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 중독에 빠져버린 그는 삶의 허탈함을 느꼈고 쳇바퀴 안에서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고양이 가구 사업에서부터 레스토랑 사업, 그리고 온라인 DJ 스쿨과 스킨크림 사업 등 수많은 도전이 엄청난 손실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는 그보다 더 큰 레슨을 얻었죠. 실패할 때마다 나는 무언가를 배웠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각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 당시를 회상한 앤드류, 그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회사를 매각했고 과거엔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뀐 게 없었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거래의 흥분이 가라앉고 몇 달이 지나자 행복함은 사라졌고 내 화려한 새 삶도 시들해졌다. 나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20번째 퍼먹는 아이스크림은 결코 맨 처음 퍼먹는 아이스크림과 맛이 같을 수 없다.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이런 목소리만 들렸다. 이제 뭐하지? 또 다른 삶의 끝을 마주한 앤드류 윌킨슨. 그런 그를 또다시 나아가게 하고 원했던 행복과 여유를 가져다 준 것은 우연히 책에서 마주한 두 남자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워렌 버핏 그리고 찰리 먼거. 그렇게 그들의 투자 스토리에 매료된 앤드류는 그 길로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여정을 한 번에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과거에 쫓던 길이 행복과 만족 모두 가져오지 못했으니까요.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내 접근 방식은 해변에서 발견한 통나무를 이용하여 평생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배를 직접 만드는 것과 비슷했다. 한편 버핏의 방식은 이미 항로를 계획하고 출항할 준비가 된 전문직인 선장이 모는 크루즈 선박을 타는 것이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티켓, 많은 주식 증서 중 하나를 사고 선상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즐기는 것이었다. 나는 버핏과는 상당히 달랐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이런 크루즈에 올라타고 싶었다. 더는 아슬아슬한 뗏목 여행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한 투자자로서의 시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CEO 자리를 믿고 맡긴 사람 때문에 함께 성장해온 동료들을 해고하게 되었고 끝내 큰 배신을 당하는 등 수많은 수모를 겪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책에서 만난 자신의 멘토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의 조언들을 떠올렸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어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멘토 찰리 먼거에게는 사업 운영 제안을, 워렌 버핏과는 서로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되는 등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멋진 부분은 앤드류가 인간의 본성, 아니 욕망의 정상을 찍었을 때 느낀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의 허무함, 항상 더 힘들게 쾌락의 쳇바퀴 속을 달리는 의미 없는 일상을 깨달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빙 플래지에 가입했고 더 큰 부를 쌓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앤드류 윌킨슨의 스토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꿈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릴 적 돈에 대한 불안감을 동력 삼아 나아가는 것, 카페 알바를 하며 우러러봤던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사업가처럼 주변 가까이에 보이는 멘토를 보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책 속에서의 가르침을 마냥 존경했던 아버지가 아닌 행동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깨우침을 줬고, 두 번째로 이미 꿈을 이루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과정 중에서와 끝에서 느끼게 될 욕망의 쳇바퀴를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쫓게 되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닌 더 큰 의미가 될 테고 그 의미는 나눌수록 커질 테니까요. 만약 책 한 권에 용기가 담길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앤드류도 해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앤드류의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성공의 정확한 방정식을 제시한 이번 영상이 꼭 이 메시지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닿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한 것 같다면 잠시만 숨죽여 이 조언을 들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고 활용하는 사람은 더 적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을 꿈꾸는 게 중요하다. 다른 무엇보다 그 꿈이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 그럼 이제 나아가라. 절대 멈추지 마라.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 수 없다고 믿었던 자신에게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도전들이 사실은 시작도 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써내려간 자신의 이야기는 보란듯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지금 내가 보내는 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며 주변 아주 가까이에 숨어있던 기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밥 파슨스. 해외에서는 모두가 아는 기업가인 그의 어린 시절은 아마 이 한 문구가 가장 잘 설명하죠. 지저분하고 깨진 플라스틱 수저. 형편없는 집안에서 자라 가난을 겪었고 참전한 전쟁 속에서는 정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그 끝, 공장 자벽부로 시작한 밥 파슨스. 하지만 그의 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파슨스 테크놀로지, 고데디닷컴과 PXG 골프까지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내며 4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되었죠. 특히나 전쟁 후유증인 PTSD를 이겨내고 돈과 명예, 그리고 행복까지 거머쥔 그는 아프고 힘들었던 연필 자국으로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란 지우개를 선물하며 새로운 시작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가 자신의 한평생을 담은 자서전 파이어 인 더 홀 속의 스토리와 조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밥 파슨스는 1950년 미국의 한 노동자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가정환경,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내 수저는 지저분하고 깨진 플라스틱 수저였다. 모든 상황이 내게 불리했다. 나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출신도 보잘것없었다. 내 사연은 좀 복잡하다. 아버지는 도박가였고 도박에 뛰어나지도 않았다. 우리 집은 늘 파산 상태였고 계속 빚에 짓눌렸다. 도박을 좋아하는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가끔 자살하겠다고 나를 위협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최악의 방식으로 나를 조종했다. 9살쯤 됐던 어느 날 밤에는 어머니가 발작을 했다. 나는 침실로 도망가서 무릎을 꿇고 신에게 기도했다. 늘 그랬듯이 진지하게. 다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빌지는 않았다.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 제가 커서 언젠가 제게도 가족이 생기면 가족에게 필요한 건 늘 주겠다고 약속할게요. 나는 그 약속을 한 번도 깬 적이 없다. 그렇게 그때의 나는 우리 집 지하실에서 언젠가 살고 싶은 삶을 그리곤 했다. 이렇게 한 줄기 희망을 가졌던 어린 밥 파슨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했고 세상에 대한 나의 가능성을 찾을 예쁜 나이에 자신감 대신 세상의 불공평함을 배웠죠.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후로도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공평하다는 fair라는 말의 의미를 버스를 탈 때 내는 fare, 요금을 뜻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때부터 나는 인생이 공평하리라는 기대를 버렸다. 굴하지 않고 버티면 일은 풀리기 마련이다.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조짐이 영 불길했다. 솔직히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물론 원인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술을 마시고 가끔 약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익숙한 것에 속박되어 살아간다. 정해진 사고방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안전지대에 머무르다가는 중요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고 받아들였다. 내가 자주 하는 두 번째 말이 있다. 정말 안전한 건 시체뿐이다. 세상의 불공평함과 보이지 않는 미래 앞 18살의 밥은 해병대에 들어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결정을 합니다. 지옥 같은 훈련이 끝나고 도착한 베트남. 그는 전쟁 앞 너무나도 참혹하고 냉철한 현실을 마주했죠. 수없이 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자신 대신 매복을 하러 나간 병사는 총을 맞으며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위험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서 사방이 조용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지나치게 조용했다. 그러다 탕,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다. 그 순간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멀쩡했던 내가 갑자기 폭발해버렸다. 무엇인가 따끔했다. 엄청난 타격을 느꼈다가 감각이 사라졌다. 누가 다쳤나? 젠장, 나였다. 그리고 나서 쓰러졌다. 바닥에 넘어져서 쇼크 상태에 빠졌다. 설치된 지뢰선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밥 파슨스. 다행히도 생과 사의 고비를 넘긴 그는 양쪽 다리와 왼팔 곳곳에 파편상을 입었고 그렇게 영원히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기억을 새겼죠. 생과 사를 무작위로 결정하는 운이라는 개념이 베트남에서 절실히 와닿았다.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굽실거려도 괜찮다. 넘어져도 된다. 토해도 된다. 피를 흘려도 괜찮다. 고통도 괜찮다. 하지만 그만두는 건 안 된다. 실패는 선택지에 없다.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건 과거가 아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극복했을 때 강해진다. 나를 막는 건 나뿐이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투하며 가진 건 상처뿐. 돈은 부모님의 도박으로 모두 잃고 퇴역한 군인이 된 밥에게 주어진 직장은 동네 한 철강회사의 자벽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할 만한 상황에도 밥은 달랐죠. 오히려 공장에서 일을 하며 대학을 가게 됩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상근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강의를 잔뜩 듣고 남는 시간은 지역 회사에서 기본적인 회계와 부기를 처리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다.
그 사이에 공부도 했기에 24시간 내내 바빴다. 회계사 시험을 앞두고는 집에 앉아있는 책상에 앉아 녹초가 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책을 파고들었다. 수면 부족으로 미약한 환각이 보이기도 했다. 이후로도 그는 항상 하나에 만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공항 서점에서 컴퓨터 책을 집어들었고 일을 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축한 전 재산으로 파슨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차렸죠. 그는 말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더는 손가락도 까딱 못할 것 같은 때가 있다. 나는 그저 꾸준히 계속하면 그 모든 노력이 빛을 본다는 사실을 배웠다. 낮에는 리스 아메리카라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지하실에서 파슨스 테크놀로지를 운영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고 매 순간을 사랑했다. 시계는 보지 않았다. 드물게 시계를 볼 때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하기보다 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상하기 위해서였다. 시계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했다. 앞서 말했듯이 전쟁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었다. 그동안 성공의 밑바탕을 깔아뒀다. 사실 내가 자란 환경을 생각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게 정상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언컨대 바로 그것 때문에 성공했고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내 아버지는 무엇인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대가 자기 비밀을 모두 말해준다고 했다. 2년 연속으로 돈을 전부 잃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념하지 않고 다듬고 매번 개선했다. 그렇게 내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계속 직장에 근무했다. 내 회사가 성공할지 확신하고 싶었다. 자립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내고 싶었다. 이렇게 나아간 수많은 우여곡절의 끝, 그는 첫 회사를 6,400만 달러에 판매하며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죠. 또 다른 도전을 했지만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본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나아갔을 때 가지고 있던 돈은 어느새 바닥이 다 드러나 있었고 고비 앞 잠시 포기를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턱끝까지 찾아왔을 때 50대였던 자신과 동년배인 행복한 주차 요원을 보고 충격과 또 다른 가르침을 얻게 되었죠. 과거를 돌아보니 살면서 행복했던 시절에는 늘 가난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또 파산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계속하면 안 될 이유가 뭐야?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 안 되면 나도 주차장에서 일하면 되잖아.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또다시 고비를 마주한 밥 파슨스. 하지만 그 고비는 성공 앞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가장 클 때는 성공하기 직전이다라는 오래된 속담처럼 그는 최후의 순간에 일어났죠. 그 당시 고데디라는 그의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회사는 6,000명이 넘는 직원의 무려 전 세계 점유율의 70%를 넘는 독점 기업으로의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23억 달러의 고데디를 매각하며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는 이런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살면서 특히 사업을 하면서 성공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 번 깨달았다. 생각은 힘의 원천이거나 약점의 원천이다.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변한다. 온 세상이 변한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고 활용하는 사람은 더 적다. 베트남에 가지 않았다면 지난 세월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런 면에서는 무척 감사한 마음이다.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든 선물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숨은 이유를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경험에는 늘 교훈이 존재한다. 깨달음이 찾아올 때까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의 도전은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터사이클을 좋아했기에 딜러십을 운영했고 골프를 사랑했기에 PXG, 파슨스 익스트림 골프라는 골프채 회사와 골프 리조트 기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의 다짐과 생각법들이 절대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장담이라도 하듯 그는 더 이상 실패를 마주하지 않았죠. 밥 파슨스는 자신처럼 도전을 이어갈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말도 못하게 고생했지만 인생에서 무엇 하나 바꾸고 싶지는 않다. 아무것도, 진심으로 단 하나도 쉬운 게 없었다.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쉬우면 누구나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가 걸었던 길이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거나 불확실하게 돌아가도 결과에 개의치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위기의 상황에서의 걱정은 당신을 괴롭히는 괴물이다. 걱정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실제로 비참한 기분을 느끼고 가로막힐 뿐이다. 그래서 난 걱정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금 이곳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보여도 하루나 일주일, 1년이 지나서 바라보면 아주 작고 일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항상 꿈을 크게 꿨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을 꿈꾸는 게 중요하다. 다른 무엇보다 그 꿈이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 그럼 이제 나아가라. 절대 멈추지 마라. 이번 영상 속 바파슨스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낡고 깨진 플라스틱 수저에서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된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분들에게 전해져서 새로운 도약을 도와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